안녕하세요. 연구자들의 이야기, 과학으로 세상을 바꾸다의 진행자 이혜성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직 다릅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연결은 불안정해지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끊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시속 80km로 자율비행하며 장애물을 스스로 회피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연결을 유지하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능형 연결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이야기, 과학으로 세상을 바꾸다. 오늘은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두 연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죠.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드론이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하는 세상. 바로 지능형 자율비행의 시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실 분은 바로 이런 자율지능의 현재를 연구 현장에서 구현해온 분입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심현철 교수님입니다. 네, 교수님, 연구 현장에서도 세계 대회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심현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실은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넓은 것 같더라고요. 뭐 드론,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까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연구실 사실 보면은 그 로보틱스랑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뭔가 움직이는 장치에 적용한다고 볼 때는 뭐 나름 하나의 주제가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이용을 해서 드론과 뭐 자율주행 차, 또 요즘에는 또 자동 조종이 가능한 로봇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물체에 구현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 최근 세계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1등을 해야 되는데 3위를 하고 있습니다. 3위도 너무 네. 대단한 성과인 예,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셨나요? 예, 그 드론 대회, 요즘에 로보틱스 쪽에 대회들이 많거든요. 로봇이라는 게 실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실용적 기술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권장하는 대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그 아부다비에 있었던 레이싱 대회고요. 거기서 이벤트를 크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 연구실이 참여를 해서 세계 3위를 했습니다. 예. 그럼 그 순위가 어떤 속도를 기준으로 평가가 되나요? 그렇죠. 그 레이싱은 기본적으로 빨리 비행하거나 주행하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그 주어진 트랙을 가장 빨리 도느냐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등한 팀은 그 네덜란드 팀이고요. 저희도 한 3등 정도 했습니다. 예. 그럼 평균 속도가 예.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도 한 110km 정도까지, 100km 정도까지 비행을 하고 잘하는 팀은 뭐 130km 정도 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는 자율비행이라고 해서 좀 천천히 비행이 되는 줄 그렇죠. 알았는데 예. 고속 비행인 예. 거네요. 그 뭐 드론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고 뭐 한 점에 정확히 날아서 뭐 촬영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고요. 또 최근에는 레이싱도 있고 또 군용으로도 쓰이는 드론들은 빨리 날아서 어디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속 비행도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 자율비행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어느 분야든 간에 레이싱이라는 분은 되게 흥미로운 분야인데요. 단순히 보기에 재밌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더 빠르게 비행하고 빠르게 주행하는 제어 기술이라든가 자기가 어디쯤 있는지를 아는 측정하는 추기 기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하고 빨리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장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 비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 상황을 더 자주 맞닥뜨리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예. 거죠. 그 자동차 분야만 하더라도 그 레이싱을 통해서 타이어라든가 서스펜션, 엔진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도 고속이 되면은 더 빨리 정확하게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를 지금은 뭐 100km 정도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을 위한 속도고 만약에 차가 달릴 수만 있다면은 뭐 200km, 300km 자율주행할 수 있으면은 훨씬 빨리 이동할 수가 있죠. 저희는 이제 그런 식의 기술의 발전 측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수님 영상 중에 무인 레이싱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율비행의 어떤 핵심 알고리즘이 있을까요? 그 요즘에 그 나오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 화면을 보면은 그
드론에서 카메라가 찍는 이 트랙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물체들 있지 않습니까? 물체들의 그 가장자리 같은 데를 이제 측정을 하고 걔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계산을 하면은 드론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더 잘 보정을 하고 또 일부 뭐 저희가 쓸 수 있는 정보를 조합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뭐 센서 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면은 더 정확한 게 나오는 거죠. 또 하나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에는 다룰 수 없었던 복잡한 이 장치들을 제어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제어기 설계할 때 모델을 쓴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의 이 복잡한 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배워서 하잖아요. 네. 그 부분, 사람이 어떻게 배워서 하는 부분을 저기 이 컴퓨터가 배워서 하는 부분이 크게 발전을 했고요. 그게 요즘 말하는 강화학습이라는 건데 이 심층 강화학습을 이용하면은 기존의 수단 장치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등한 팀은 그걸 썼고요. 저희도 그걸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대회 때까지는 개발을 못했는데 지금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게 그 시뮬레이션과 실제 현실과의 어떤 간극을 메우는 방법일까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잘 만들어도 우리가 사는 이 실제 생활, 이게 수조 개의 이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을 다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그 시뮬레이션이랑 실제 상황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걸 도메인 갭이라고 그러는데 도메인 갭을 메꿀 수 있는 기술들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2, 3년 지나니까 벌써 이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이번 드론 레이싱 같이 이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실제 그런 현실에 어떻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인명을 구조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뭐 해상 구조 드론이라든가 또 수색한 그 찾는데도 AI를 이용해서 사람이 어디로 쓸려갔을까 그런 네. 계산하는 기술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최근에 우리나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불 같은 것도 어떻게 불이 퍼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미리 드론이 간다든가 이런 쪽의 기술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그렇죠. 로봇이 네. 대신 들어갈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교수님께서 고속 자율비행 연구에 뛰어든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그 90년대 말에 일본에서 한 그 방송이 있었는데 네. 복잡한 실내를 자율비행이 아니고 수동비행하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헬리콥터 연구를 한참 할 때였는데 이거를 언젠가 좀 자동화 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90년대 말이면 한 20년, 3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좀 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대 중반이 되니까 드론이 요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좀 되겠네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 그 대전에서 그 큰 로봇 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우리 국내에 또 다른 교수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세계 최초의 자율비행 드론 레이싱 대회를 만들었어요. 교수님께서요? 네. 근데 그때 왔던 탑 3팀이 지금 탑 3팀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제가 나름 키웠다. 다만 슬픈 일은 그때 1등이 저희였는데 지금 우리가 3등이고 그때 3등이 지금 1등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열심히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분야를 나름 그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기억이 되고 지난번에 대회를 갔더니 그 외국 대학 학생들이 저한테 오더니 당신이 대회 만든 사람 아니냐라고 인사를 하길래 되게 반가웠고 또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게 꼭 원조가 모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교수님께서 연구를 쭉 하시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이 드론을 무인항공기, UAV, 헬리콥터를 3년간의 노력을 거쳐서 이 처음 자율비행을 이렇게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띄워놓고서 이제 뒤에서 위험하니까 이게 그 정도는 작지만 그때 헬리콥터는 작아도 이 정도 크거든요. 맞으면 이제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자율비행을 조종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3년 만에 처음 성공하셨을 때 정말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셨겠어요. 교수님이 이런 장기간의 연구를 계속 해오시려면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미국의 달파가 주최하는 그 지하 탐사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참여도 했었고, 지하 그리- 탐사.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하는 드론 레이싱 대회,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 하는 그 레이싱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큰 돈 지원 요청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다 발전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지원이 된다면은 앞으로 더 훌륭한 대회에 나가서 지금 3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등,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연구재단의 이런 지원들이 연구자들이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참 중요한 것이 이런 공학적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역량을 강화시켜가는데 중요한 기술인데, 그런 공학 분야가 더욱더 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또 지원을 하고, 또 저희 또 연구자들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또 편안해지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만나 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론은 단순 촬영 도구를 넘어 복잡한 실내 환경을 탐색하고 정밀한 임무를 수행하며 심지어는 국제대회에서 인간 조종사를 능가하는 자율비행 기술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학습하고 판단하고 협력하는 지능형 존재로의 진화입니다. 드론 택시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거나 하늘에서 드론이 사람을 구조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순간이라도 연결이 끊기면 어떡할까요? 지상에서 인터넷이 잠깐 끊겨도 답답한데 하늘에서 연결이 사라진다면 그건 생명의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들이 스스로 학습하며 끊임없이 연결을 유지하는 초연결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고 계신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김중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율이동체 움직임과 네트워크 인터넷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김중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 하늘 위에서 작용하는 네트워크는 조금 낯선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연구를 하게 되셨나요? 네, 저희가 지상에서 통신을 하면 기지국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늘이라면, 그리고 이게 기지국이 없는 환경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통신 기술이 필요할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상에 보면 이미 많은 교통체증도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지상만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제한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가 하늘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도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다양한 응용 분야와 서비스가 있을 것 같아서 하늘도 끊김없는 통신이 제공된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이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게, 우리가 지상만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걸어 다니니까 이제 2차원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늘을 보게 된다면 고도에 따라서 우리가 전파 신호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불확실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많이 힘든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그래서 나온 개념이 멀티 커넥티비티와 엣지 컴퓨팅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커넥티비티, 연결이 이제 한쪽만 계속 잡고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통신이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가 변하거나 이제 변화가 이제 굉장히 많은 환경, 그리고 지상에서 혹은 공중에서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우리가 하나의 연결만 잡고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연결이 있어야 좀 더 안정되게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네. 멀티 커넥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기술도 있어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빠르게 우리가 자료를 다시 받아올 수도 있고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이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면 우리가 중앙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받아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엣지 컴퓨팅은 그러한 우리가 자료를 보관하는 서버의 기능을 우리 기지국이라든지 주변에 분산돼서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중간중간 그 멀리서 통신이 끊기거나 지연이 있을 때 빠르게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또 요즘 핫한 인공지능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엣지에게 데이터를 받는 게 정말 빠르고 유용할 것인가를 판단하거나 그런 것이 항상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신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연결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사용자 굉장히 어느 순간에 몰릴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인공지능의 강화 학습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강화학습은 이제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딥러닝 기술은 그렇지는 않는데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점 어떤 의사결정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우리가 한 번에 통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 서비스를 받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이제 성능을 계속 고도화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연구하는 기술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드론이나 이제 UAM 같은 기술을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지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람이 실제로 갈 수 없는 굉장히 산간 지역에도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이상 상황이 있는지 탐지를 할 때 드론을 보내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응급 환자를 수송할 때 교통 체증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죠. 네. 근데 우리가 UAM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하늘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응급 수송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용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응용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이제 통신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만약에 선박 위에 있으면 거기선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통신이 굉장히 힘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위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또 선박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엣지 컴퓨팅 기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어떠한 위성 혹은 어떠한 선박을 내가 통신할 대상으로 삼을지도 강화학습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결정하면 그 예측 상황을 다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일 것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뭐 지구 어디에서든 통신이 가능하겠다 그 네. 프로젝트랑도 맞닿아 있는 기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죠. 이게 스타링크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기술을 사용하면 우리가 지구 어디에 있거나 우리가 통신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지국이 없는 환경 혹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환경 그런 데서도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람이 끊김없이 모든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 고립되지 않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드론 기술이 아니라 네. 사회 전체 인프라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 거네요. 예, 정확하십니다. 교수님의 연구 철학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제가 통신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이제 기술은 결국 사람을 다 이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업 시간에 보면 예전에는 이제 핸드폰을 걷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한 끼 식사는 안 해도 핸드폰을 1시간 안 쓰면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신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공학계 아니라 이제 사회학 혹은 이제 인문학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적인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술은 결국 사람을 이어줘야 되고 그런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공학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이런 연구 철학이 또 뛰어난 성과와도 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부끄럽긴 하지만 저희 학생들이 많이 연구도 같이 참여해주고 또 같이 열심히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티베이션이 잘 돼서 국제 우수학술대에서도 상도 몇 번 받았고 또 이제 다양한 국제 협력도 이룰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성과 뒤에는 또 연구재단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연구재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연구재단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길에 통신망을 구축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구재단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넘게 연구를 지원해주면서 다양한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이제 가치를 부여해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그리는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통신공학자 입장에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산속에 있든지, 혹은 미래의 바닷속에 있든지, 혹은 우주에 있든지, 제가 사회와 고립되지 않고 계속 통신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것이 저의 미래 비전이고,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연구재단도 계속 함께 지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교수님의 연구에 진심으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끊기지 않는 연결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에게 통신 두절은 곧 추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기술이 멀티 커넥티비티입니다. 드론이 위성, 지상기지국, 다른 드론과 동시에 여러 연결을 유지하는 거죠. 특정 연결이 불안정해지면 엣지 컴퓨팅 기술로 드론 자체에서 즉시 판단의 가장 안정적인 경로로 전환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강화 학습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드론이 수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연결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산간 지역 감시부터 응급 환자 수송, 재난 대응까지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드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자율비행과 초연결 기술이 만들어갈 미래를 살펴봤습니다. 드론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연결되는 시대.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고 도심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되며 우주 탐사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그 시작을 함께한 오늘의 대화. 여러분께도 새로운 상상을 열어주었길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연구자들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바꿔갈 놀라운 과학기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